알겠습니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제 도움이 필요하신 거군요.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리브스 씨,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브스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고가교 살인사건. 골프장에서 발견한 의문의 시신을 조사하는 4명의 남자 이야기. 고가교 살인사건 3번째 시간입니다. 참 그래요. 이들이 탐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들이 추리하는 이야기에 뭔가 모르게 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거든요. 참 마음이 간사하죠. 그런데 듣다 보면 또 그럴듯하기도 해요. 오늘은 추가로 새로운 단서가 드러나면서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미스터리의 농도가 짙어지는 고가교 살인사건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7화) 카마이클의 설명. 맙소사. 리브스가 충격에서 벗어나며 말했다. 더 자세히 말해봐요. 어떻게 알았죠? 카마이클은 손끝을 모으고 그들을 향해 빙그레 웃었다. 자네들이 데버넌트에 대해 기억하는 건 머리카락과 안경뿐이라고 인정했지? 그러니까 그의 변장한 모습 말이야. 그 사람은 가발을 썼어. 처음부터 끝까지 허구의 인물인 거지. 골프 실력은 빼고 말이죠. 고든이 말했다. 그래, 그건 진짜였어. 하지만 브라더후드의 골프 실력은 그렇지 않았네. 두 인물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걸 모르겠나? 그것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야. 브라더후드는 주중에는 항상 여기 있었지만 주말에는 사라지지. 반면 데버넌트는 토요일에서 월요일까지만 보이지. 데버넌트는 가톨릭 신자라 무신론자인 브라더후드와 구별되도록 설정되었어. 데버넌트는 골프를 잘 치는데 브라더후드는 형편없는 실력으로 차별화했지. 이 모든 게 미스터리한 건 바로 그 부분이야. 핸디캡이 없는 스크래치 플레이어가 한 주 내내 엉망진창으로 골프를 치며 어떻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었을까? 단지 정체를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돼.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지. 예를 들어 멀싱엄 같은 경우. 설마? 고든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브라더후드가 일부러 드라이버샷을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정확해. 기억 안 나? 언제였더라? 지난 2월이었던 것 같은데. 브라더후드가 50파운드 내기로 플레이하다가 89타를 쳤잖아. 물론 골프에도 우연이 존재하긴 하지. 내 경우에도. 카마이클이 말했다. 위원회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젠장, 난 그와 포선 경기에서 파트너였단 말이에요. 고든이 말했다. 굳이 죽은 사람 얘기는. 리브스가 말했다. 하지만 왜 그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말이죠. 글쎄, 우리 중 누구도 브라더후드의 사업에 대해 잘 모르잖아.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파산한 사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수상쩍은 일이었던 것 같아. 회계장부에서 구멍이 발견된 건 없지만 만약 파산한 뒤에 사람들이 말하듯 튀었다면 브라더후드는 꽁쳐두었던 돈을 챙겨 도망칠 사람이지. 그는 그런 상황을 예감하고 수년 동안 신중하고 교묘하게 준비했을 거야.
이런 경우 중요한 건 또 다른 자아를 찾는 거지. 즉흥적으로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걸 브라더후드는 잘 알고 있어서 그는 수년간 또 다른 자아를 준비해왔던 거야. 우리 바로 코앞에서, 리브스가 외쳤다. 그게 바로 그의 영리함이지, 카마이클이 말했다. 페스턴 오트빌에 브라더우드 씨가 있고 매주 주말 브라이튼에 데버넌트 씨가 있었다면 아무도 속지 않았을 거야. 두 개의 다른 장소에서 이중 생활을 하는 건 낡고 진부한 수법이지. 브라더후드의 천재성은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의 두 장소를 유지했다는 거야. 여기 있는 누구도 브라더후드와 데버넌트가 함께 있는 걸 본 적 없을걸? 당연하지. 두 인물은 같은 공간에 실존하는 인물이었고 두 사람을 봤다고 말하는 목격자들도 많아. 만약 브라더후드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를 찾기 위한 마지막 장소는 바로 옆집일 거야. 오, 세상에. 내가 얼마나 멍청했던 거야. 모던트 리브스가 말했다. 그런 사람에게 별도의 은행 계좌는 매우 유용했을 거야. 카마이클이 말을 이었다. 만약 데버넌트가 어느 은행 계좌를 개설했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꽤 큰 잔고를 발견할 거야. 물론 여기서 은행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군. 왜요? 고든이 물었다. 왜냐하면 브라더후드는 지역 은행과 거래했을 텐데 위조된 필체로 설명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니까. 그래서 데버넌트는 런던 은행을 이용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지.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데버넌트가 항상 타자기를 사용했다는 거 눈치챘나? 가짜 필체를 사용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초보적인 추리네요, 진해하는 왓슨. 고든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그는 언제 파산할지 알고 있었어. 모두 신중하게 사전에 계획됐지. 근래 속으로 가는 침대 칸을 예약할 배짱까지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리보스가 끼어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침대 칸을 데버넌트가 아니라 브라더후드로 예약했거든요. 당신은 브라더후드가 어제부로 사라지고 데버넌트 신분으로 살아갈 예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침대 칸을 데버넌트로 예약하지 않았죠? 친애하는 리브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하나. 우리 상대는 천재야. 만약 데버넌트가 그 시점에서 침대 칸을 예약했다면 곧바로 그에게 관심이 쏠렸을 거야. 하지만 브라더후드로 침대 칸을 예약했다면 단지 브라더후드가 사라졌다는 인상을 줄 뿐이지. 만약 그게 전부라면 개인적으로는 이 계획이 훨씬 더 대담했다고 생각하네. 나는 데버넌트가 적어도 잠깐은 정말로 떠날 생각이었다고 믿어. 바로 그 열차 말이야. 그는 크루역에서 1등석 열차에 합류했을 거야. 그리고 위건에서 맙소사. 무슨 일이죠? 고든이 물었다. 7시 30분 뉴스턴발 열차가 위건에 정차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하자고. 위건에서 익명의 승객, 물론 데버넌트가 침대 칸 안내원에게 빈 침대가 있냐고 물을 거야. 그리고 안내원은 당연히 빈 침대가 있다고 하겠지. 브라더후드의 침대 칸 말이야. 브라더후드의 침대에 우연히 배정된 승객이야말로 브라더후드일 거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정말 놀라워요. 메리엇이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추측일 뿐이야. 이제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브라더후드 데버넌트가 변신을 위해 세운 계획으로 넘어가자고. 난 이 부분이 가장 난관이었을 거로 생각해. 브라더후드와 데버넌트는 당연히 서로를 모른다는 거야. 만약 데버넌트가 런던에서 브라더후드의 사무실에서 나온다면 의심받을 거야.
그러니 런던에서 변신하면 안 돼. 또 갑자기 데버넌트가 브라더후드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목격돼도 의심을 살 거야. 따라서 베스턴 위처치에서도 변신하면 안 돼. 변신은 두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이뤄져야 하지. 그래서 브라더후드 데버넌트가 애매모호한 옷을 입는 거야. 사고가 났을 때 그를 추적할 수 있는 양말이라든지 심지어 그가 가지고 다니는 손수건도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 게다가 그는 2개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지. 두 인물 중 어느 쪽에도 어울리게 말이야.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는 가발과 안경으로 원할 때마다 브라더후드나 데버넌트가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는 이동하면서 갑자기 브라더후드에서 데버넌트로 변신하는 조잡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 그는 여행 내내 두 사람 역할을 번갈아가며 연기했지. 항상 정 구간에 걸쳐라는 문장이 비유적으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 문자 그대로 정 구간에 걸쳐 두 신분을 사용했어. 데버넌트는 베스턴 오트빌에서 내렸어. 짐꾼이 그를 봤으니까. 하지만 알다시피 4시 50분 베스턴 오트빌발 열차에 브라더후드가 있었던 건 틀림없지. 그런데 그는 베스턴 위처치에서 데버넌트로 내렸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죠? 리부스가 물었다. 표 때문이지. 브라더후드는 정기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왜냐하면 그는 매일 런던을 오갔으니까. 그러니 베스턴 위처치에서 브라더후드는 정기권을 제시했을 거야. 반면 데버넌트는 편도표가 필요했을 거야. 그렇게 하면 브라더후드와 데버넌트 둘 다 그날 오후 같은 열차를 타고 베스턴 위처치로 돌아왔다는 인상을 주는 거야. 하지만 이 계획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어. 만약 브라더후드가 이동 중에 살해당했다면 데버넌트가 그를 살해한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지. 그리고 불행히도 그는 살해당했어. 그럼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리엇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자살이었다면 그건 일시적인 정신장난이었을 거야. 믿을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광기 말이야. 극단적인 선택은 분명 계획이 없던 일이었을 테지. 물론 속임수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수는 있어. 브라더후드라는 불쾌한 존재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라고. 그건 브라더후드와 똑같이 생긴 대역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야. 얼굴의 훼손까지는 예상할 수 없었겠지만, 그리고 그를 방심한 상태에서 살해해야 했다는 뜻이기도 해. 이보다 더 어렵고 어설픈 계획은 없을 거라고. 그러면 메리엇이 말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살인자라는 건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 카마이클이 눈을 번뜩이며 대답했다. 내 말은 우리가 찾아야 할 살인자는 지금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거야. 만약 데버넌트가 브라더후드를 살해했다면 그건 확실히 극단적인 선택일 거야. 왜냐하면 데버넌트가 브라더후드였으니까.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모든 증거는 이 사건이 매우 신중하게 계획된 음모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이 계획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중단되었다고 가리키고 있으니까. 하지만 잠깐만요. 리부스가 말했다. 만약 원래 계획대로 됐다면 그는 여기로 돌아와 데버넌트로 계속 살아갈 계획이었을까요? 모든 걸 알 수는 없지. 나는 단지 단서를 바탕으로 추측할 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가 약 3주 후에 데버넌트로 돌아와 해처리 저택에 정착했을 수도 있고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으니까.
브라더후드의 집을 사들였을 수도 있지. 보시다시피 그는 이곳을 좋아했으니까. 그는 이 마을 사람들도 좋아했어. 그가 유일하게 싫어했던 건 골프를 형편없이 쳐야 한다는 거였는데 데버넌트로 정착하게 되면 그 필요성은 사라지지. 가발 쓰는 건 괜찮겠지만 대머리도 마찬가지야. 글래스고로 향하던 브라더후드를 찾아볼 마지막 장소는 그가 살았던 이곳, 패스턴 위처치네. 난 너무 멍청한가 봐요. 고든이 말했다. 어제 말했던 대로 저는 타고난 왓슨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1시간 전에 해처리 저택에서 제가 발견한 그 시시한 작은 단서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단서들이 당신의 이론을 뒷받침하나요? 아니면 전혀 관련이 없나요?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야. 카마이클이 설명했다. 하지만 자네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이야. 우리가 정말로 바꾸기 어려운 건 삶의 중요한 요소, 즉 도덕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 습관이지. 브라더후드가 무신론자일 수도 있고 데버넌트가 가톨릭 신자일 수도 있어. 브라더후드가 극단적인 급진주의자일 수도 있고 데버넌트가 완고한 보수 당원일 수도 있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면도비누, 치약을 고를 때 자신만의 취향이 있네. 그 물건들을 조사해보면 데버넌트가 A사의 면도비누를 사용했다면 브라더후드도 같은 걸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만약 브라더후드가 B사의 치약을 사용했다면 데버넌트도 그랬을 거고, 진정한 들통은 그런 사소한 데서 나거든. 이를테면 참견을 좋아하는 은퇴한 교수가 진실을 간파하고 조사를 시작할 위험도 있지. 그러니 그는 작은 흔적까지도 지워야 했을 거야. 그래서 데버넌트가 그 물건들을 가지고 떠난 거지. 사진도 마찬가지인데 아마 브라더후드의 집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었을 거야. 알다시피 브라더후드도 데버넌트도 그 사진 없이는 살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셔츠 컬러와 양말은요? 아무리 그래도 특정한 브랜드 컬러에 그토록 집착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위장이야. 데버넌트는 떠나려고 짐을 싸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단순히 면도 도구만 챙긴 게 아니라 옷도 몇 벌 가져가야 했어. 하지만 손수건과 비누는요? 속이기 위해 그런 것까지 꼭 필요했을까요? 아니, 그것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물건이야. 데버넌트는 기억나지? 브라더후드보다 약간 더 짙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잖아. 물론 분장으로 쉽게 만들 수 있지. 하지만 분장을 씻어낼 무언가가 필요했을 거야. 완행열차 안에는 분장을 지울 만한 장소가 없었으니까. 네, 하지만 잠깐만요. 리브스가 반박했다. 그러면 왜 월요일에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화요일에 사라질 예정이었는데요. 아니, 실제로는 수요일이었죠. 그의 침대칸 예약은 수요일이었으니까요. 그는 화요일 밤에 해처리에서 자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는 거점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아마도 런던으로 말이야. 그리고 패스턴 위처치를 방문한 건 단순히 무언가 두고 왔다는 구실로 우리가 그를 브라더후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거야. 한 가지 더 있어요. 메리엇이 말했다. 직업적 직감으로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무신론자가 일요일마다 패스턴 브릿지 미사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애썼을까요? 데버넌트는 성실하게 참석했거든요. 만약 그가 정말 가톨릭 신자라면 마을 광장에서 무신론 교리를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카마이클이 얼굴을 찌푸렸다. 메리엇, 당신은 너무 순진하군. 그가 가톨릭 신자였고 마을 사람들이 자네와
자네 교리에 반대하도록 설득하려고 자기 교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모르겠나. 자네 교인들을 무신론자로 만들면 베스턴 브릿지 신부가 그들을 로마 가톨릭 신자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질 거라는 걸 모르겠어? 결국 고든이 말했다. 우리는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데버넌트를 찾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차는 허구를 쫓고 있을 뿐이야. 카마이클이 말했다. 8화 사건 조사와 새로운 단서의 발견. 조사는 다음 날 오후, 즉 목요일 오후 페스턴 위처치 마을 학교에서 열렸다. 리브스는 증언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그런 순간에 흔히 그렇듯 주변에 쓸데없고 사소한 것들에 신경이 쓰였다. 교실 안에서는 항상 잉크와 분필을 연상시키는 특유의 냄새가 났고 열린 창문 밖에서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짜증스러운 엔진과 경적이 들려왔다. 벽을 둘러싼 동물 그림은 마치 이상한 토템 숭배의 종교적 상징처럼 보였다. 리브스 맞은편에 있는 그림 아래에는 큰 글씨로 돼지는 포유류입니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돼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 같았다. 책상 위에는 칼로 새겨지고 잉크로 쓰인 이름도 있었는데 특히 에치 프레셔스라는 이름은 흥미로웠다.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특이한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런던 전화번호부에는 이런 이름이 적은 걸까? 카마이클이라면 아마 알지도 모른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다. 뭐라고 증언해야 할까? 살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드러내야 할까? 아니면 경찰 자신이 알아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나을까? 만약 의혹을 털어놓는다면 제 방 위에서 발견한 골프공도 말해야 할까? 시신을 발견한 순간부터 경찰이 도착한 순간까지 무엇을 했는지 물어볼까? 그는 고든과 미리 상의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공모가 되었을까? 어쨌든 그는 예비조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실제로 그가 호명되었을 때 그에게는 사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단지 시신을 발견한 정확한 시간과 시신이 놓여있던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만 질문받았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를 다소 혼란스럽게 했다. 시신을 옮겨 단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은커녕 그는 시신을 옮겨줘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조사는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부적절해 보였다. 오히려 경찰은 고인의 유해에 대해 엄숙한 정화의식을 수행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마치 학교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자기가 준비했던 시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나왔지만 운 좋게도 답을 맞힌 학생 같았으니까. 이런 느낌은 메리엇이 일어섰을 때 더 강해졌다. 메리엇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판결이 내려질까봐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고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학생처럼 혼란스럽고 엉뚱하게 질문에 답했다. 그날 오후의 주인공은 단연코 브램스턴 부인이었다. 검시관은 그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검시관이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온갖 잡다한 정보를 쏟아냈다. 그 다음에는 낯선 사람들이 왔다. 런던에 있는 브라더후드 사무실에서 온 사람들, 보험회사에서 온 사람들, 채권자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도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왔는데 그들은 기차에서 사고로 떨어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몇 시간 동안 장황하게 설명했다. 사실 아무도 옆방에 있는 망가진 시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오직 두 가지 문제에만 집중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철도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브라더후드는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가친척 하나 없는 외로운 존재였으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메리엇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브라더후드는 최근 사무실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을 자주 보였으며 엘리베이터 소년에게 젠장, 좀 비켜 라고 말했다든지 두통을 호소했다. 따라서 그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메리엇은 장례를 치러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메리엇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5살이나 어려 보였다. 리브스는 특이한 성격의 사람 중에는 희망이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어젯밤 메리엇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골칫거리를 떨쳐내기 위해 살인사건의 단서를 쫓는데 열심이었는데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선언되자 그는 조사를 계속하는데 별다른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건 미스터리야. 메리엇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 우리가 데버넌트를 추적할 수 있다면 뭔가 단서를 잡을 수 있었겠지. 하지만 이제 데버넌트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걸 알았으니 애써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행동으로 옮길 만한 단서가 없어. 물론 네가 경찰서에 가서 네가 알고 있는 걸 말하고 싶다면 모르겠지만. 하지만 리브스는 동의하지 않았다. 군사정보부에서 일할 때 자기가 보낸 경고 메모를 경찰이 무시한 이후로 그는 경찰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 리브스가 지적했다. 브라더후드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암호 메시지가 있고 그 뒷면에서 발견된 목록도 있지. 단 4단어밖에 없었지만 상당히 암시적이었어. 그리고 강둑에서 발견한 골프공도 있고 실제적인 단서가 우리 손 안에 있다고. 형편없는 단서지. 고든이 반박했다. 그 공을 아무데나 두면 클럽 사람 셋 중 하나는 자기가 잃어버린 공이라고 주장할걸? 아무래도 카마이클은 그들을 놀라게 할 운명이었던 것 같다. 이 시점에 그가 갑자기 말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단서는 그것만이 아니야. 가엾은 브라더후드의 주머니에서 나온 또 하나의 단서가 있으니까. 시신을 공구 창고로 옮길 때 그의 주머니에서 뭔가 떨어졌다고 캐디들이 말하던데 젊은 장난꾸러기들이 그의 주머니를 뒤져본 것 같더군. 왜 그랬을까요? 리브스가 물었다. 글쎄, 캐디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 그런 직업은 부도덕한 길로 이끌기도 하니까. 물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다를 건 없지만 적어도 학교는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아주기는 하잖아. 내 생각엔 그 2아이가 주머니를 뒤진 게 확실해. 그들은 사실링을 그대로 뒀어요. 고든이 말했다. 그래, 아이들은 돈 훔치는 걸 무서워하지. 돈을 훔치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다른 걸 훔치는 건 개의치 않아. 왜 담배 주머니가 비어 있었고 담배 케이스에 왜 담배가 하나만 남아 있었는지 그들이 말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네. 둘 다 가져가지 않은 건 그들이 어느 정도 영리하다는 거야.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널에서는 난파선 약탈을 했었지. 내가 포위에 있는 러거인에서 어떤 남자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는데 말이지. 단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고든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랬지. 캐디 중 한 명이 나를 찾아왔어. 진저라고 불리는 아이였는데 왜 빨간 머리를 가진 남자아이들을 진저라고 부르는 걸까? 생각해보면 진저는 약간 옥빛이 도는 노란색이잖아.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 맞다.
그가 사진 한 장을 들고 와서 시신을 옮길 때 주머니에서 떨어졌다고 했어. 하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가슴 주머니에서 물건이 떨어지려면 거꾸로 뒤집어서 흔들어야 하거든? 진저는 단서가 될 만한 걸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겁먹은 것 같았지. 그는 스스로 그 사진이 단서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걸 경찰에게 넘기고 싶지 않아 나에게 가져온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고든이 물었다. 여기에 있지. 내 주머니. 가슴 주머니에. 자, 보게. 솔직히 말하면 내가 건망증이 좀 있어서 조사 중에 그 사진이 생각났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 카마이클, 고든이 진지하게 말했다. 그 사진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당신을 거꾸로 들어 흔들어야 할 것 같군요. 아, 알았어. 알았다고. 카마이클은 주머니를 더듬거리더니 두꺼운 지갑에서 그들이 기다리던 물건을 신중히 꺼냈다. 젊은 여인의 사진이었다. 세련된 얼굴이었는데 실제로 그녀는 아름다웠을지도 모른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동네 예술가의 카메라는 종종 진실만 찍는 게 어렵기도 하니까. 이 사진은 빈버에 있는 캠벨의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오래된 것으로 사진 속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으로 볼 때 약 10년 전에 찍은 것 같았다. 사진 어디에도 서명이나 이니셜은 없었다. 사진을 돌려본 후 리브스가 말했다. 이것만으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브라더후드의 한 삶의 단면을 발견한 것 같군. 고든이 몸을 떨었다.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서랍에 숨겨둔 오래된 사진과 기념품을 보면서 내 과거를 파헤친다면 확실히 모든 걸 없애야 해. 하지만 리브스는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냄새를 맡으며 추적하는 사냥개 같은 사람이었다. 어디 보자. 그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빈버의 사진사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건 저기 자네 머리 위에 있는 단체 사진에서 찾으면 돼. 카마이클이 말했다. 리브스는 사진을 내려 확인했다. 맞아, 캠벨이야. 그가 말했다. 자, 이제 우리 중 하나가 빈버로 가서 이 사진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캠벨 씨에게 사진을 보냈던 주소를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보자고. 사진사들은 직업적 윤리를 중요시하지만 이 정도는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갈게. 메리엇이 말했다. 사실 빈버에 가서 볼 일이 있거든. 신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길. 리브스가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그 사람과 일하게 될 거야. 왜? 누군데? 장의사야. 메리엇이 말했다. 장의사는 문학작품에서 오랜 시간 비난받아왔지. 카마이클이 말했다.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그들은 항상 냉소적이거나 병적으로 묘사되지 않나. 사실 내가 듣기로 가장 배려심 있고 세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45분 후에 돌아올게. 메리엇이 사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카마이클, 제가 없는 동안 다른 단서는 꺼내지 마세요. 메리엇이 떠나고 카마이클이 당구대로 걸어가자 리브스는 그 자리에 남아 초조해하며 조금 전 찾아낸 단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지 이야기했다. 이상하지 않아? 리브스가 말했다. 이런 클럽 안에서 몇 년이나 살아오면서도 이웃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야.
우린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어서 외부에서 온 사람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아마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걸? 조금 전 그 사진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건 이거야. 그 사진이 언제 찍힌 것 같아? 나는 여성 패션에 별 관심 없지만 틀림없이 전쟁 전일 거야. 고든이 말했다. 맞아. 그런데 브라더후드는 전쟁이 끝날 쯤 여기 왔어. 적어도 그는 그때 클럽에 가입했지. 내가 총무에게 물어봤거든. 그리고 데버넌트는 훨씬 나중에 가입했고 불과 1, 2년 전에 말이야. 누군가가 이곳에 집을 마련하면 우린 골프 때문에 왔다고 짐작하지. 하지만 브라더후드나 그의 유령 같은 존재인 데버넌트는 이미 빈버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적어도 그 지역 미인의 사진을 소유할 정도로 말이지. 꼭 그렇지도 않아. 고든이 지적했다. 그녀가 그에게 사진을 준 게 1, 2년 전이라고 해도 사진을 줄 당시 최근 사진이 없어서 과거에 찍은 사진을 줬을 수도 있잖아. 그래, 그건 맞아. 하지만 보통 여성들은 사진을 꽤 자주 찍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캐디의 말에 따르면 이 사진은 주머니에 그냥 넣어둔 것 같은데 하지만 항상 그렇게 들고 다녔을 리는 없어. 세상에. 난 바보 멍청이야. 데버넌트 집에 있던 빈 액자 크기가 어느 정도였지? 아, 딱 그 크기였어. 물론 흔한 크기이긴 하지만 아마도 데버넌트가 집을 떠날 때 급하게 주머니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겠네. 물론 카마이클의 말이 맞는다고 가정하면 말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이야기가 명백해지는군. 메리엇이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얼마나 꿈틀거리며 살인자의 흔적을 쫓고 있었는지 생각해봐. 벌써 이틀이나 시간을 줘버렸다고. 그런데 고든이 말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목요일은 빈버 가게들이 일찍 문 닫는 날이잖아. 9화 움직이는 사진. 찾아냈어? 메리엇이 조금 늦게 식당으로 돌아오자 리브스가 재촉하며 물었다. 그래, 캠벨 사진관에 갔어. 메리엇이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일찍 문 닫는 날이잖아. 그래, 그런데 캠벨 사진관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열려 있었어. 그는 어렵지 않게 사진을 확인하고 주소도 알려주던데 이름과 주소를 듣고 보니 나도 꽤 아는 사람이더라. 누군데? 랜달 스미스 양이야. 그녀의 아버지인 캐넌 랜달 스미스는 빈버 교구 신부였어. 학식 있는 노인이었지만 조금 따분한 사람이었지. 그는 전쟁 몇 해 전에 내 생각엔 1910년쯤 돌아가셨고 그녀에게 남긴 유산은 많지 않았어. 이후 그녀는 그 마을을 떠났지. 내가 오기 바로 전에. 그리고 전쟁 초반에 그녀가 다시 돌아왔는데 형편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더라. 교회 옆 회색 창틀이 있는 오래된 벽돌집을 샀거든. 겉보기엔 교구 사제관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 전쟁 중에는 기부금 모으는 활동을 했어. 하지만 그녀를 실제로 만나본 적은 없어. 킴벨 말로는 그녀의 외모는 여전히 멋지다던데? 참, 캠벨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최근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숙녀가 결혼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평판을 가진 훌륭한 여성을 발견한 것 같아. 그동안 들은 이야기로는 그래. 브라더후드는 그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 리브스가 말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브라더후드가 데버넌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그녀의 사진을 갖게 되었고 이 마을을 잠시 떠날 계획이었을 때 사진을 가지고 갔지. 내 생각엔 그녀가 그에 대해 뭔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오, 세상에. 메리엇이 말했다. 그녀에게 데일리 메일 기자라고 소개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 브램스턴 부인을 속이는 것과는 다른 문제야. 왜? 그녀가 숙녀라서? 그건 단지 감상적일 뿐이야. 내 말은 네가 랜달 스미스 양에게 기자라고 하면 널 당장 집에서 쫓아낼 거라는 거야. 일리가 있네. 하지만 데일리 메일에서 왔다고 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카운티 헤럴드에서 왔고 브라더후드를 저명한 지역 인사로 취재하러 왔다고 할 거야. 하지만 카마이클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그녀를 찾아간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녀가 브라더후드를, 그러니까 그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그녀는 브라더후드가 아니라 데버넌트에게 사진을 준 거니까. 그러니 나라면 브라더후드보다는 데버넌트를 취재하러 왔다고 할 것 같네. 난 단순히 그 마을의 오래된 주민 중 한 명으로 그녀를 방문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재치 있게 접근하는 첫 번째 방법. 고든이 빵을 뜯으며 말했다. 그건 안 돼, 리브스. 나는 네가 기자로 변장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긴 해. 왜냐하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네가 아무리 변장해도 성숙한 여인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 그녀가 외출했을 때 불법 침입이라도 하라는 거야? 리브스가 불필요하게 짜증을 내며 말했다. 네가 보고 싶은 건 그녀의 집이 아니라 그녀잖아. 고지식한 고든이 반박하며 말했다. 좋아. 리브스가 말했다. 그럼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게. 최소한 우리가 브라더후드의 살인사건을 조사 중이고 그의 시신에서 그녀의 사진이 발견됐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리고 브라더후드에게 적이 있거나 그의 죽음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할게. 그래, 가장 좋은 생각이야. 고든이 동의했다. 항상 진실을 말해.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 너를 믿지 않을 거야. 왜 그녀가 날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해? 이유는 없어. 단지 그녀가 안 믿을 뿐이지. 이건 인간성에 대한 풍자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뭔가를 숨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네가 농담하고 있거나 빈정거린다고 생각하고 비밀은 유지되거든. 넌 회의적인 사두개파 사람 같아. 나는 이 여성이 인간을 그렇게까지 낮춰보지는 않을 거라 믿어. 어떤 여성? 사진 속 여성 말이야. 벌써 그녀와 사랑에 빠진 건 아니겠지? 메리엇, 내 생각엔 장례식과 결혼식 사이에서 네가 엄청나게 바빠질 것 같은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리브스가 말했다. 난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없어. 다만 몇몇은 너무 못생겨서 길에서 만나면 알아볼 만큼은 기억해. 물론 그 여자는 그런 부류는 아니지. 하지만 나는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훈련을 좀 했는데 내 생각에 이 여자는 정직하고 상대방도 정직하길 기대하는 얼굴로 보여. 다시 한번 보자. 고든이 말했다. 메리엇이 사진을 꺼냈고 다시 한번 모두가 사진을 보았다.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고든이 인정했다. 재밌는 건 저렇게 매력적인데 고전적인 미인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미인형은 아닌데 사진 찍을 때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는 거야. 캠벨 씨가 사진 찍을 때 농담이라도 하든가 최소한 그녀에게 입술이라도 약간 촉촉하게 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네 말이 맞아. 카마이클이 말했다. 정말 진지한 표정이야. 하지만 사진으로서 오히려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 미래 역사학자들이 우리보다 얼마나 유리할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사진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늦게 등장했는지 생각해봐. 영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는 에드워드 2세의 작은 초상화지. 그리고 초상화 그리기가 시작됐을 때 그 예술이 얼마나 빨리 왜곡되었는지 보라고. 과장되고 미화되었던 초상화 예술을 그나마 홀바이는 비교적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걸 알 수 있지. 하지만 반다이크에 와서는 궁정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예술로 변질하고 말았어. 그러나 미래 역사학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리브스가 말했다. 슬퍼 보여. 많은 고난을 겪은 얼굴 같아. 어쩐지 진지한 입술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느끼는 인상은 다를 거야. 메리엇이 끼어들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리브스가 놀라며 물었다. 캠벨이 그녀의 최근 사진을 보여줬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 글쎄, 고든이 말했다. 리브스가 내일 아름다운 그녀를 볼 예정이니 사진 얘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대신 브릿지 게임 한 판 어때? 좋은 생각이야. 메리엇이 말했다. 그럼 살인사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어. 우리 모두 이 사건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 같아. 좋아. 리브스가 말했다. 하지만 내 방에서 하자. 아래층 말고. 10월에는 불을 피울 수도 없는데 벽난로가 있는 곳에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리브스의 방은 이전에 간단히 묘사되었던 것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 방은 오래된 도어하우스에서 가장 좋은 침실이었으며 클럽이 들어설 때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방은 그대로 남겨졌다. 따라서 이 방은 초기 튜더 건축 양식을 완벽하게 간직한 공간이었다. 창문틀이 들어간 격자형 창문이 있었고 어둡고 불규칙한 들보가 흰 석고 천장을 지탱하고 있었다. 벽은 참나무 패널로 되어 있었고 개방형 벽난로는 진짜 오래된 벽돌로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벽난로에 불을 붙이자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불꽃이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들이우자 리브스의 방은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덕분에 사건 조사와 처벌받지 않은 채 이 세상을 활보하는 살인자 그리고 패스턴 오트빌 교회 묘지에 관한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고든은 벽 주위를 따라 도출된 선반 위에 사진을 내려놓았다. 이봐, 리브스. 그가 말했다. 넌 이 여자 맞은편에 앉아서 영감을 얻으라고. 그녀의 미소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너에겐 도움이 될 거야. 그들은 곧 게임에 빠져들었다. 랜달 스미스의 사진은 그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더 나아가 그녀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더 많은 관심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리브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잠시 게임이 중단되어 짧은 휴식 시간을 가졌을 때 그의 시선은 다시 사진으로 향했다. 어쩌면 이 얼굴이 브라더후드를 기이한 운명으로 이끌었을까? 심지어 그녀는 공범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그녀는 범죄의 피해자이며
데버넌트가 페스턴 위처지에서 매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모른 채 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불쌍한 여인. 어찌되었든 그녀는 많은 것을 견뎌야 할 것 같았다. 사건을 수사한다며 그녀에게 무리한 질문을 하는 게 옳은 일일까? 그는 이런 생각을 억눌렀다. 다른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 벽난로 불빛과 램프의 밝은 빛 아래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다. 그는 마지막 트럼프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사진을 보기 위해 걸어갔다. 세상에. 게임에 집중하고 있던 그들이 짜증스럽게 리부스를 돌아보았고 그는 공포에 질린 듯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재빨리 램프 쪽으로 다가가 빛이 벽을 비추도록 램프를 옆으로 돌렸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도 약간 창백해졌다. 사진이 미소 지었던 것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입술에 희미하고 미묘한 미소의 흔들림 같은 것이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거나 형태로 그려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4명의 남자는 그들이 브릿지 게임을 하는 동안 사진 속 얼굴의 인상이 전체적으로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얼굴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더 인간적이고 아름다워졌지만 왜 그런지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다. 아, 제발 이 끔찍한 일을 그만두자. 메리엇이 외쳤다. 이런 일은 관여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 리브스, 조사를 중간에 멈추는 게 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계속 이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것 같아. 브라더 후드 말이야. 그 사람 좀 이상했잖아. 항상 뭔가 섬뜩한 기운이 그에게서 느껴졌어. 제발 그만두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리브스가 천천히 말했다. 조명의 각도 때문인 것 같아. 아래층에서는 빛이 밝지 않았잖아. 사람의 상상력이란 참 신기하단 말이야. 나는 유령의 집에 가본 적은 없지만 카마이클이 말했다. 예전에 우리 대학이 루터콤에 있는 드만포드의 땅을 소유한 적이 있었어. 기억나지? 회계 담당자가 거기서 잘 때마다 한밤중에 비명을 들었다고 주장했었지. 하지만 나는 유령을 믿지 않아. 상상력은 놀라운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차이를 느꼈잖아요. 메리엇이 반박했다. 집단 환각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 누군가 얼굴이 심각해 보인다고 하면 우리의 상상력이 심각함을 읽어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바뀌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심각함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지. 맞아요. 리브스가 독한 위스키에 소다를 따르며 말했다. 집단 환각이 틀림없어요. 고드는 4사람 중 유일하게 의견을 내지 않고 사진을 들고 램프 아래로 가져가 다양한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 마침내 고든이 말했다. 은연 잉크 아냐? 열에 반응할 때만 보이는 잉크 말이야. 아니,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진이라는 게 참 이상한 물건이기도 하지. 혹시 방의 열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얼굴의 그림자가 드러난 건 아닐까? 어쩌면 습기 때문에 얼룩이 사라졌을 수도 있어. 사진이 불 옆에 가까이 있었잖아.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어. 이제 자러 가자고. 난 사진을 여기 서랍에 넣고 잠가둘 거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우리 모두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그래. 카마이클이 문을 열며 말했다. 내가 예전에 동루벨리아에서
하지만 그는 복도로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다행히도 그의 회상은 중단되었다. 10화. 여자보다 책이 낫다. 아침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의견이 갈렸다. 모던트 리브스는 지금 보고 있는 사진과 전날 저녁 식사 때 보았던 사진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발견할 수 없었다. 카마이클도 동의했지만 그는 여전히 집단적 환각에 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고드는 어느 쪽으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오직 메리엄만이 변화가 있었다고 확신했다. 어쨌든 변화가 있었든 없었든 리브스는 기묘한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아침 식사 후 고든의 사이드카를 타고 출발했다. 고든은 리브스를 태워다 주겠다고 자원했지만 랜달 스미스의 집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반면 카마이클은 현명한 격언과 여러 사례를 들며 그들을 만류했고 그들은 할 말이 많은 카마이클을 클럽하우스 문 앞에 남겨두고 떠났다. 솔직히 말해 리브스는 랜달 스미스의 응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약간 불안감을 느꼈다. 방은 사람들의 개성을 반영한다고들 하지만 이 응접실은 강렬한 개성을 풍기고 있었다. 가구는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리되어 있었으며 책은 단순히 쌓아둔 것이 아니라 신중히 수집된 것들이었다. 리브스는 나중에 이 방에서는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집의 여주인 역시 첫인상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부정할 수 없었는데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친절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그녀는 친절함보다 유능함을 선택할 것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작은 마을의 한가한 집주인이 아니라 마치 큰 병원의 수간호사 같았다. 안녕하세요, 리브스 씨. 그녀가 말했다. 저를 만나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만난 적이 있던가요? 물론 클럽 총무와 몇몇 클럽 회원들을 알고 있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골프 활동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요. 그런데 급한 일로 저를 만나러 오셨다고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모던트 리브스는 탐정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된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끼며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극적으로 물었다. 실례지만 랜달 스미스 양, 이 사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고 약간의 숨막힘이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물론이죠. 이건 저예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요. 아마도 이건 제가 여기 있었을 때 찍힌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을 때 말이죠. 이 사진에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무리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전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페스턴 위처치의 불쌍한 브라더후드 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셨겠죠? 신문에서 읽었어요. 클럽에서 그를 알고 지냈던 몇몇 친구들은 경찰이 사건을 너무 쉽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론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은 충분한 조사를 하지도 않았죠. 그러니 이 사건이 범죄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범죄라고요? 하지만 누가 왜... 우린 동기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혹시 랜달 스미스 양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 겁니다. 사실 제가 친구 몇 명과 함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당시 몇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브라더우드 씨가 살해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 그의 모자 위치라든가 그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강한 의심을 품었지만 우리가 가진 단서만으로는
의심을 뒷받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나마 의심을 좀 더 진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가 이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연히도 이 사진이 경찰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 사진을 전혀 모르나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 사진은 브라더후드 씨의 주머니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시신을 옮길 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게 분명합니다. 렌달 스미스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럼 제가 정확히 뭘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 당신께 고통스러울 수 있는 주제를 꺼내는 게 어려운 부탁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렌달 스미스 양이 브라더후드 씨에 관해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의 죽음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여쭤보고자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라더후드 씨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하거나 그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제 도움이 필요하신 거군요. 하지만 경찰이 아니라 왜 당신을 도와야 하죠? 우리도 경찰을 돕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항상 뭐라고 해야 할까요? 경찰은 외부인의 도움을 항상 반기지는 않습니다. 관료적인 절차가 많거든요. 저는 전쟁 중에 군사정보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여러 부서 간의 경쟁과 질투로 인해 생기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린 경찰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신에서 발견한 이 사진도 경찰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리브스 씨, 여자는 사람의 성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누구누구 씨라는 존칭은 보통 존중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종종 불쾌하거나 경고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으니까. 사제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신도에게 항의할 때 붙이는 호칭이자 대학에서 학감이 학생들에게 모자와 가운 없이 저녁 식사하러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주장할 때 사용하던 말이다. 하지만 경멸에 찬 여성이 사용하는 것만큼 치명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누구 씨, 당신은 남자이고 나는 힘없는 여자입니다. 누구누구 씨, 당신은 신사이지만 비신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씨, 나는 당신을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고 있지만 당신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누구 씨라는 말에는 아이러니가 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평등하고 예의 바른 표현으로 보이지만 상대방을 어떤 신분이나 역할로 규정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리브스 씨,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리브스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정체를 숨기지 않고 진실을 말했는데 거짓말쟁이라니. 정말로 억울했다. 고든의 뭔가를 숨기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라는 말이 옳았다는데 더 안타까웠다. 리브스는 겸손하게 앉아 경청할 준비를 했다.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왜 저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신들이 저에게 솔직하지 않으면 저 또한 당신들에게 솔직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전 당신을 도울 수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의심하게 된 사실들을 전부 말씀드리지 않아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당신이 했던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브스는 약간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했던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이 의심스러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말이지
리브스 씨. 저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나요? 당신은 처음 보는 저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요청했어요. 개인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어요. 다만 그중 한 가지는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거짓된 부분을 수정하려고 하시는군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리브스 씨,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죠.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진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이야기를 거짓말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을 것 같군요. 우리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네요. 그렇다면 각자 알아서 조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제안에서 느껴지는 노골적인 문 밖으로 나가달라는 뉘앙스를 오해할 수 없었다. 리브스는 가능한 한 품위를 유지하며 일어나 나왔다. 안타깝게도 고든이 리브스의 경험담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이드카가 움직이자 소음으로 더 이상 고든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리브스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클럽 문에서 그들을 맞이한 카마이클은 더 공감해 주었다. 그는 랜달 스미스가 데버넌트에게 사진을 줬지만 데버넌트와 브라더후드가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으며 데버넌트가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리라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카마이클은 자기가 발견한 정보가 특별하다고 확신해 흥분된 상태였다. 엽스에 적힌 암호가 어떤 책이었는지 확인하려고 애쓴 이야기를 전에 나에게 했었지. 네가 조사한 방식은 옳았지만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브라더후드가 런던을 떠날 때 실제로 그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가 페스턴 오토빌에서 갈아탔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만일 그가 깜빡해서 그 책을 1등석 안에 두고 떠났다면 어떨까? 그 열차는 말이야. 자네도 알다시피 페스턴 오토빌에서 운행을 끝내고 바로 그날 밤 청소하거든. 고든이 말했다. 물론이야. 그런 생각을 못할 만큼 난 바보는 아니니까. 나는 역으로 가서 네가 썼던 방법을 시도해봤어. 리브스가 말했다. 없는 책을 찾으러 왔다고? 아니,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기보다는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나는 내 친구가 사탄의 슬픔이라는 책을 잃어버려서 찾으러 왔다고 했어. 영무원이 다른 승무원을 소개해줬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승무원이 기차에서 도덕성 결여라는 책을 발견했다고 하더라. 그런 제목의 책은 없잖아. 그래, 있을 법한 제목이지만 없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더라고. 승무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책을 집으로 가져가 아내에게 준 거야. 승무원의 부인이 웃으면서 책을 가지고 왔는데 모메리의 불멸성을 내놓았을 때 나는 놀라지도 않았어. 그녀에게는 실망스러운 책이었던 것 같고 주저없이 그 책을 내게 줬어. 그게 우리가 찾고 있던 책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 책 옆면에 줄이 잔뜩 그어져 있고 물음표나 느낌표도 적혀 있었거든? 그래서 브라더후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 확신한 거지. 물론 그것을 해독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 사본과 대조해봐야 해. 훌륭해. 바로 올라가자. 어디에 뒀는지 간신히 기억할 수 있을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내 방을 청소하는 하녀와 매일 전쟁하고 있거든. 그녀는 문서가 흩어져 있는 것보다 한 곳에 쌓여 있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매일 아침 내가 문서를 흐트려 놓으면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다시 쌓여 있어.
그들은 리브스의 방에 도착했다. 어디 보자. 이건 소득세 서류고, 이건 우리 숙모 편지, 그리고 이건 저 사람 거고. 이게 뭐지? 아니야, 설마, 이건 아니지. 세상에, 그게 사라진 것 같아. 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주머니에는 없어. 다시 확인해 볼게. 정말 이상한 일이네. 내가 어젯밤 그 암호를 다시 봤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다고? 없어진 게 또 있어? 없는 것 같아. 최악이다. 처음에는 열쇠 없이 암호만 있더니 다음엔 암호 없이 열쇠만 있네. 인생이 그렇지 뭐. 고든이 말했다. 뭐였더라? 붙잡고 그것 생각들이 함께. 내가 이상한 성격 형성 책으로 암호를 완전히 잘못 해독했어. 하지만 해독할 때 필요한 모든 페이지를 접어두고 중요한 단어에 밑줄을 그었어. 어쨌든 왓슨 박사가 쓸모가 있을 거야. 잠깐만 있어봐. 그래, 여기 있다. 준비됐어? 붙잡고라는 단어는 8페이지 7번째 줄 5번째 단어야. 모메리의 불멸성에서는 뭐야? 그건 당신이야. 암호 메시지 시작으로는 꽤 괜찮은 표현인데 그들은 이전보다 좀 더 나은 암호를 푸는 데 성공했다. 암호풀이가 끝났을 때 카마이클 앞에는 반쪽짜리 종이가 있었고 그 종이 위에는 당신이 신념을 저버린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래. 고든이 차분하게 말했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너무 그럴듯한데? 위협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브라더후드에게 보낸 메시지지? 하지만 그가 이 암호를 풀었다고 해도 이 정보를 사용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암호를 풀었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카마이클이 말했다. 브라더후드가 뭔가를 약속했었다가 그걸 철회하려고 했다는 뜻인 것 같아. 아마도 그렇겠죠? 리브스가 말했다. 왜 아마도야? 그 외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맞아요. 하지만 고든이 말한 대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메시지만으로는 그렇지. 카마이클이 동의했다. 하지만 단서가 하나 추가됐네. 그게 뭔데요? 고든이 물었다. 나중에 말해줄게. 이봐, 점심시간이야. 내려가자고. 식당으로 내려가서야 카마이클은 설명했다. 추가된 단서는 사라진 암호 그 자체야.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거기엔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더 있을 거야.